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저물고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는 고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안개가 자주 끼어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안골이라 부르며 대대로 농사를 짓고 약초를 캐며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어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졌고, 그 아래로 맑은 가을물이 굽이쳐 흐르며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물소리를 내어 적막한 마을의 정적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 양지바른 명당 자리에는 기와 지붕이 웅장하게 솟은 대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최진사댁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성품이 대쪽같고 학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스을에 자손이 귀하여 늘 집안이 절간처럼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최진사 댁은 99칸에 달하는 큰 기와집으로 소슬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과 잘 가꿔진 정원이 펼쳐져 있어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하고 뒷산 밭에는 곡식이 풍성하여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지만, 집안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되어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진사의 아들은 일찍이 병약하여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고, 며느리인 윤씨 부인은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며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는 효부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얼굴이 희고 고우며 마음 씀씀이가 비단결 같아 아랫사람들에게도 하대하는 법이 없었으나,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대를 이을 손자를 안겨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늘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며 집안의 평안과 후사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추수도 모두 끝나고 겨울 채비를 서두르던 무렵이었습니다. 며칠째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대지를 적시고 있었는데, 이 비는 마치 겨울을 재촉하는 전령처럼 차갑고 스산한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하며 기와 지붕을 때렸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물소리가 마당의 흙을 파고들며 묘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잠시 일손을 놓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잿빛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짓누르는 듯했고, 떨어진 낙엽들이 비에 젖어 마당 구석에 처량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날씨 탓인지 가슴 한구석이 휑하니 뚫린 듯한 기분이 들어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무엇인가 가냘프게 우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하여 무심코 넘기려 했으나 귀를 기울일수록 그 소리는 애처롭고 절박하게 들려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호기심과 걱정이 일어 우산을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우산 위로 후두둑 떨어지며 소란을 피웠고, 젖은 흙 냄새와 낙엽 썩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육중한 대문을 힘겹게 밀고 밖을 내다보니 아무도 없는 텅 빈 길 위에는 빗물만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돌아설까 하던 찰나 대문 기둥 아래 덤불 속에서 검은 물체가 꿈틀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씨 부인이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녀석은 온몸이 빗물에 젖어 마치 젖은 걸레 조각처럼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고,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고양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 새까만 흑묘였는데, 예로부터 어른들은 검은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면 우환이 생긴다 하여 몹시 꺼리는 짐승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아버님인 최진사가 이 사실을 알면 당장 내다버리라 호통을 치실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녀석의 노란 눈동자가 애원하듯 그녀를 올려다보는 순간 윤 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치마폭을 벌려 고양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양이를 품에 안고 안채 뒤편에 있는 작은 골방으로 몰래 들어온 윤 씨 부인은 서둘러 마른 수건을 꺼내 젖은 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얼마나 오랫동안 비를 맞았는지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살금살금 가서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몰래 패와 고양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없어 혀조차 내밀지 못하던 녀석이 미음 냄새를 맡자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리며 조금씩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자 고양이의 몸에서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감겨있던 눈이 서서히 떠지며 또렷한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비로소 자신이 큰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이 작고 까만 생명체에게 까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온몸이 까마귀처럼 검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었지만 부를수록 전기 가고 입에 착 감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까미를 골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밤이 되면 몰래 들어가 먹이를 챙겨주고 말을 걸며 정을 붙였습니다. 자식이 없어 적적하던 그녀에게 까미는 마치 하늘이 보내준 선물처럼 느껴졌고 까미 또한 윤 씨 부인의 발소리만 들려도 꼬리를 세우고 반기며 그녀를 어미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눈과 귀가 많은 법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엌 어미와 하녀들 사이에서 안채 뒤편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참모가 윤 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혹시 뒷채의 고양이를 들으셨습니까? 밤마다 애기 우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 아래 것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요. 윤 씨 부인은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 오는 날 죽어가는 것이 불쌍해 잠시 거두어 주었네. 날이 풀리고 기운을 차리면 제 갈 길로 보낼 터이니 너무 수선들 떨지 말게. 그리고 아버님 귀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자네가 입단속을 좀 시켜주게. 참모는 검은 고양이가 불길하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평소 인자한 마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알겠노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렇게 윤 씨 부인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까미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빗물에 젖어 볼품없던 털은 윤기가 흐르는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했고 앙상하던 몸에는 살이 올라 제법 통통하고 다부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까미는 일반적인 고양이들과는 어딘가 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보통 고양이들은 잠이 많고 게으르며 사람을 귀찮아하기 마련인데 까미는 항상 꼿꼿한 자세로 앉아 집안 구석구석을 감시하듯 살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특히 윤 씨 부인이 안방에 있을 때면 마루 밑이나 창가에 앉아 마치 보초를 서는 무사처럼 그녀의 주변을 지키곤 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영롱하고 깊은지 가끔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듯해 섬찟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최 진사댁의 가장 큰 행사인 대제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최 씨 가문의 시조를 모시는 제사로 1년 중 가장 성대하고 엄숙하게 치러지는 행사였습니다. 제사 날짜가 다가오자 집안은 눈코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잡초를 뽑고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느라 분주했고 곳간에서는 제수에 쓸 곡식과 과일을 선별하느라 쌀 찢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진사는 사랑방에 앉아 제사 절차를 적은 홀기를 점검하고 지방을 쓰는 등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윤 씨 부인 또한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제기들을 꺼내어 닦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유기그릇 하나하나를 지프로 닦아내며 그녀는 조상님들이 이 정성을 굽어 살펴
집안의 귀한 아이를 점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사를 앞둔 집안 분위기는 분주함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의 진사는 혹여라도 제사 준비에 소홀함이 있을까 하여 아랫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렸고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까미가 골방 문이 열린 틈을 타마 마당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최 진사가 사랑채 마루에 나와 뒷짐을 지고 마당을 둘러보던 참이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휙 지나가는 것을 본 최 진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신성한 제사를 앞두고 집안에 요물 같은 검은 짐승이 돌아다니다니. 마당에 있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고개를 숙였고 윤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윤씨 부인은 급히 마당으로 달려나가 최 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비 오는 날 죽어가는 것이 가엾어 제가 잠시 거두어둔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면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최의 진사는 며느리의 간곡한 청에 참아 더 크게 화를 내지는 못했으나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혀를 찼습니다. 찌릿찌릿 예로부터 검은 고양이는 영물이라 하여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부정타기 쉬우니 썩 내다 버리거라. 하지만 윤씨 부인은 눈물로 호소하며 며칠만 더 말미를 달라고 애원했고 결국 최 진사는 제사 때까지만 눈에 띄지 않게 가둬두라는 엄명을 내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윤씨 부인은 더욱 마음을 졸이며 까미를 단속하게 되었지만 까미는 마치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그 후로는 골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얌전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골방에 얌전히 있던 까미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날카롭게 하악질을 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씨 부인이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까미는 털을 곤두순 채 닫힌 문 틈새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문 밖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서 있기라도 한 듯 녀석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불고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까미는 경계를 풀지 않고 밤새도록 문가를 서성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런 까미를 쓰다듬으며 달랬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제사에 쓸 장을 보기 위해 하인들이 장터로 떠나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부엌에서 제사상에 올릴 젓과 탕국 재료를 손질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탁탁탁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는 문득 어젯밤 까미의 이상한 행동이 머릿속을 맴돌아 손길이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그 영리한 녀석이 왜 그랬을까? 혹시 이번 제사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기려는 징조는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내, 누구 없소. 걸걸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장에 가고 없었기에 윤씨 부인이 행주침에 손을 닦으며 대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안개 속에서 삿갓을 눌러쓴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괴나리 보찜을 메고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매만은 번들거리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내는 윤씨 부인을 보자 삿갓을 살짝 들어 올리며 누런 이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되십니까?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 칠성입니다. 칠성이요. 최 진사님, 댁먼 친척 조카 되는 사람 말입니다. 윤씨 부인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시집 오고 나서 몇 번인가
먼 친척들이 오가는 것을 보긴 했지만 칠성이라는 이름은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최 진사댁은 워낙 문중이 넓고 친척이 많아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윤 씨 부인이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건네자 칠성은 넉살 좋게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께 문안도 드리고 이번 대제사 때 일손이라도 거둘까 하여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오기 뭐해 산에서 귀한 약초 좀 캐 왔지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끈적하고 비릿한 느낌이 들어 윤 씨 부인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안차에 마루 밑에 수메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까미의 눈초리가 매섭게 빛났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에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까미가 칠성이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털은 바짝 곤두섰고 꼬리는 몽둥이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까미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몸을 낮추고 칠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까미가 튀어나와 칠성을 해코지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까미가 숨어있는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다행히 칠성은 고양이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과장된 몸짓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집안의 규모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으따집 한번 으리으리하구만. 역시 진사님 댁은 달라도 한참 달라. 최진사가 기침 소리를 내며 사랑방에서 나오자 칠성은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숙부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조카 칠성이 문안 여쭙니다. 최 진사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이내 반가운 기색을 보이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냐, 네가 그 먼데 살던 칠성이냐?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그래, 그동안 별구 없었느냐? 최진사는 혈육이 귀한 터라 먼 친척이라도 찾아오면 몹시 반가워하는 성정이었기에 의심 없이 칠성을 맞이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시아버님이 방이시는 모습을 보고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까미는 여전히 마루 밑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을 쏘아대며 칠성의 등 뒤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사랑방으로 들어가 최 진사와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생담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최 진사의 비위를 맞추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최 진사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정도로 사랑방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다과상을 준비하던 윤 씨 부인의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어쩐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가져온 보찜을 슬쩍 곁눈질해 보았습니다. 흙 묻은 보찜에서는 숲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묘한 악취가 섞여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썩은 나무뿌리나 독초에서 날 법한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쓸데없는 의심이라 치부하려 했지만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인들이 장에서 돌아오자 집안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칠성의 저녁상을 봐주라고 이르고 자신은 까미에게 줄 먹이를 챙겨 골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밥그릇 소리만 들려도 달려나오던 까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골방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까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까미야 까미야,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혹시 아까 낮에 칠성을 보고 놀라 밖으로 도망친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윤 씨 부인은 비가 그친 뒤라 더욱 싸늘해진 마당을 서성이며 까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까미는 사랑채 지붕 위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문풍지 사이로 흘러나오는 불빛과 말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방 안에서는 최진사와 칠성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 제사에 쓸 귀한 버섯을 가져왔다고 최 진사의 물음에 칠성이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예, 숙부님. 천년 묵은 고목에서만 자란다는 아주 영험한 버섯입니다. 탕국에 넣어 끓이면 조상님들이 감동하여 자손 만대에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칠성의 말에는 뱀의 혀처럼 갈라진 욕망이 숨겨져 있었지만 순진한 최진사는 그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까미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내뱉는 말들이 달콤한 독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집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오직 최 진사댁 사랑방과 안채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까미를 찾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뒤척이며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문풍지가 파르르 떨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타닥타닥 하는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씨 부인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자 그곳에는 까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까미는 방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고 윤씨 부인의 옷자락을 물고 밖으로 끄려는 듯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 듯이 까미는 윤씨 부인을 어둠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은 칠흑 같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밤바람 소리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산한 기운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까미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까미는 평소의 얌전한 모습과는 달리 꼬리를 바짝 세우고 낮은 자세로 기어가듯 움직였으며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윤씨 부인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사랑채 뒤편에 있는 허름한 헛간이었는데 이곳은 평소 잘 쓰지 않는 농기구들을 넣어두거나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곳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은 비바람에 사가 틈새가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드나들며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까미는 헛간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문 틈새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등털을 곤두스며 낮고 위협적인 그르렁 소리를 내뱉었는데 이는 마치 천적을 만난 맹수의 울음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까미의 이런 반응에 등골이 오싹해져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으나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라 아무것도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는데 그것은 칠성의 보찜에서 맡았던 그 비릿하고 역겨운 풀 냄새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 밤중에 까미가 왜 하필이면 손님의 짐이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곳으로 자신을 이끌었는지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헛간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쥐가 움직이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묵직했고 바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인위적인 소리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는데 마치 누군가가 물건을 뒤지거나 조심스럽게 옮기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이어졌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낮에 보았던 칠성의 번들거리는 눈빛이 스쳐 지나가며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 했지만 혹여나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거나 혹은 도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까미는 여전히 문을 향해 하악질을 해대며 당장이라도 뛰어들 기세였고 윤씨 부인은 서둘러 까미를 안아들고 발소리를 죽여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에도 까미는 한동안 문 쪽을 노려보며 경계를 풀지 않았고 윤씨 부인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집안은 제사 준비로 다시 분주해졌지만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공기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안개는 어제보다 더 짙게 끼어 마을 전체를 삼켜버린 듯 됐고 사람들의 표정 위에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퀭한 눈으로 부엌으로 나가 일꾼들을 지휘하기 시작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어젯밤 헛간에서의 일이 가시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칠성이 기지개를 켜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밤새 꿀잠을 잔 듯 얼굴에 기름기가 돌았고 윤씨 부인을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상골이라 그런지 공기가 아주 상쾌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귀한 버섯을 지금 부엌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칠성은 헛간이 아닌 사랑방 툇마루 밑에 두었던 보찜을 풀더니 검은 천에 쌓인 꾸러미 하나를 소중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부엌으로 들어와 꾸러미를 풀자 그 안에는 시커멓고 기괴하게 생긴 버섯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버섯과는 달리 가시우산처럼 퍼지지 않고 쭈글쭈글하게 뭉쳐 있었으며 색깔 또한 검붉은 빛을 띠고 있어 보기만 해도 섬찟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비버섯이라는 것인데 깊은 산속 벼랑 끝에서만 자라는 아주 영험한 약초입니다. 탕국에 넣어 끓이면 국물 맛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자손을 귀하게 여기는 집안에 큰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칠성은 윤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 고민하던 윤씨 부인의 아픈 구석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말솜씨였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참모와 하녀들은 처음 보는 기이한 버섯의 생김새에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이 버섯은 색깔이 너무 진하고 냄새도 독한 것이 꼭 독버섯 같아 보입니다요. 정말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칠성은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귀한 약일수록 입에 쓰고 모양이 험한 법일세. 내가 우리 숙부님 제사상에 올릴 음식에 설마 몹쓸 짓을 하겠는가? 의심 말고 푹 고아내게.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야 효험이 있는 법이니. 그의 당당한 태도에 참모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버섯을 받아드는 손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칠성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면서도 버섯에서 풍기는 그 묘한 단내 섞인 악취가 어젯밤 맡았던 냄새와 똑같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전 내내 칠성은 집안 곳곳을 누비며 간섭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기를 닦는 하인들에게 다가가 훈수를 두기도 하고 장독대를 기웃거리며 장맛을 보겠다고 설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일손을 돕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집안의 구조와 물건들의 위치를 살피는 듯 번들거렸습니다. 특히 그가 관심을 보인 곳은 안채 뒤편의 곡간과 최진사가 귀중품을 보관하는 안방 다락 쪽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런 칠성의 행동이 몹시 거슬렸지만 시아버님인 최진사가 칠성을 살갑게 대하고 있어 대놓고 불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오랜만에 찾아온 조카가 기특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칠성 역시 그에 맞춰 온갖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잠시 일손을 놓은 칠성이 마당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방에 갇혀있던 까미가 어느새 틈을 비집고 나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까미는 곧장 칠성이 앉아있는 평상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 걸음걸이가 마치 결투를 신청하는 무사처럼 비장했습니다. 칠성은 고양이를 보자 눈을 가늘게 뜨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오호, 요 녀석, 털이 아주 반질반질한 것이 제법 귀엽구나. 이리 옷 내가 쓰다듬어 주마. 그는 손을 내밀어 까미를 부르는 신용을 했지만 그 손짓에는 동물을 아끼는 마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장난기와 잔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까미는 칠성의 손이 다가오자 털을 곤두수고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다 칠성이 갑자기 짓궂게 고양이의 꼬리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까미가 번개 같은 속도로 칠성의 손등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어버린 것입니다. 악이 짐승놈이. 칠성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그의 손등에서는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까미는 피냄새를 맡고 흥분하여 더욱 사납게 울어댔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사랑방에서 뛰쳐나온 최진사는 피를 흘리는 조카와 털을 곤두순 고양이를 번갈아 보며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감히 주인의 손님을 물어뜯다니 당장 저 요물을 잡아라. 최진사의 불호령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까미를 잡으려 했지만 까미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담장 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담장 위에서 내려다보는 까미의 눈빛은 칠성을 향한 적개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최진사 앞으로 달려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고정하십시오. 짐승이 낯선 사람을 보고 놀라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잘 타이르고 가두어 둘 테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최진사는 씩씩거리며 윤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진작에 저런 불길한 짐승은 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제삿날을 앞두고 피를 보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변고란 말이냐. 당장 저놈을 잡아 멀리 내다버리거나 아니면 내 손으로 쳐 죽여야 분이 풀리겠다. 칠성은 피가 흐르는 손을 감싸쥐고 짐짓 너그러운 척하며 최진사를 말렸습니다. 숙부님, 괜찮습니다. 미물에게 화를 내어 무엇하겠습니까? 제가 부주의해서 그런 것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액땜했다 치면 그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은 독사처럼 차갑게 식어 담장 위의 까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화가 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 고양이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사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칠성의 이중적인 태도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는 최진사 앞에서는 피해자인 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끔찍한 계획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최진사는 칠성의 만류에 겨우 화를 가라앉혔지만 윤씨 부인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저 고양이가 다시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골방에 가두고 못질이라도 해두거라. 소동이 가라앉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윤씨 부인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장독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늙은 종 박영감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영감은 평생을 이 집에서 보내며 온갖 풍파를 다 겪은 노인으로 말수는 적지만 사리분별이 밝고 눈치가 빨라 집안의 어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곤방대를 꺼내 물고는 먼 산을 바라보며 혼잣말하듯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짐승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달라 껍데기 속에 숨겨진 속을 봅니다. 개가 짖고 고양이가 핥히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탁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묵직하게 윤씨 부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박영감의 말에 용기를 얻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감님도 저 손님이 수상해 보이십니까? 칠성 도련님이라는데 저는 도무지 기억에 없는 분이라. 박영감은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댁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칠성이라는 조카분이 계시긴 했으나 그분은 10년 전에 역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자가 진짜 칠성인지
아니면 칠성의 껍데기를 쓴 늑대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요. 박 영감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니, 그것도 하필이면 대제사를 앞두고 말입니다. 윤씨 부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자 박 영감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저자가 가져온 버섯 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약초꾼을 따라다니며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넋을 빼놓는 독초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마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이번 제사 심상치가 않습니다. 박 영감의 경고는 윤씨 부인의 막연했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밝혀내고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장 증거도 없이 시아버님께 말씀드렸다가는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집안 분란만 일으킬 것이 뻔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칠성은 상처를 치료한다는 핑계로 일찌감치 사랑방에 들어갔고 최 진사도 내일 제사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몰래 골방으로 가서 까미를 찾았습니다. 까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윤씨 부인이 들어오자 야옹하고 작게 울며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까미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까미야, 네가 옳았구나. 네가 저 사람의 정체를 먼저 알아본 것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까미의 검은 털을 적셨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누군가가 절구통을 찢는 듯. 단 소리 같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부엌에서 소리가 날 리가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직감적으로 칠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까미를 방에 두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밤안개는 더욱 짙어져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탕국이 끓고 있는 큰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금은밤이었지만 윤씨 부인의 눈에는 그가 가루 같은 것을 솥 안에 털어놓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을 틀어막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것은 분명 독이었습니다. 칠성이라 자칭하는 저 사내는 제사 음식을 먹는 모든 가족을 몰살시키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모성애와 책임감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참극을 막을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이 일을 마친 듯 솥뚜껑을 닫고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사랑채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윤씨 부인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장 솥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제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쫓겨날 것이고 독을 넣었다고 주장해봤자 증거가 없으면 믿어주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국이 제사상에 오를 것이고 제사가 끝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복을 하게 될 터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까미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했던 그 작은 생명체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며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씨가 사그라들어 희미한 온기만 남은 시각. 윤씨 부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가마솥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사라진 후에도 부엌에는 그가 남기고 간 비릿하고 매캐한 냄새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어 숨을 쉴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솥 안에서는 시커먼 탕국이 끓어오르며 기괴한 거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사상에 올리는 맑은 탕국과는 달리 색깔이 짙은 간장처럼 검붉었고 냄새 또한 구수함보다는 톡 쏘는 듯한 아린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이것이 칠성이 말한 영험한 버섯의 효능인지 아니면 가족을 몰살시키려는 독초의 기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여자의 직감은 이것이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될 위험한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국자 끝으로 국물을 조금 떠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국물 속에 미세한 가루 입자들이 녹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칠성이 아까 몰래 털어넣었던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이 국을 다 쏟아버리고 새로 끓이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지만 날이 밝으면 바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탕국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귀한 제사 음식을 망친 죄로 시아버님께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쥐구멍을 발견하고는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국물 조금을 접시에 담아 쥐구멍 앞에 놓아두고 짐승이 먹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부엌 문이 스르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긴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 씨 부인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잠자리에 든 줄 알았던 칠성이 문틀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윤 씨 부인의 손에 들린 접시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 밤중에 잠도 안 주무시고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혹여 제가 가져온 버섯 맛이 궁금하여 미리 간이라도 보시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눈빛은 서늘한 살기를 품고 있어 윤 씨 부인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천천히 다가와 윤 씨 부인의 손에서 접시를 빼앗아 들더니 냄새를 킁킁 맡고는 다시 솥단에 부어버렸습니다. 제사 음식은 조상님이 먼저 드시기 전에 산 사람이 입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형수님. 그건 큰 불경이지요. 칠성은 윤 씨 부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탕국은 아주 특별한 정성이 들어간 것이니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귀하게 다뤄야 합니다. 내일 아침 온 식구가 둘러앉아 이 국을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르는군요. 그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라도 한 듯 희열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을 쳤고 칠성은 그런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콧노래를 부르며 유유히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의 의도는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이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악귀나 다름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윤 씨 부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자리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남편의 야위인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깨워 사실을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병약하여 거동조차 힘든 그가 이 사실을 안들 칠성을 당해낼 재간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충격을 받아 쓰러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밤새 눈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날이 밝기 전에 이 끔찍한 음모를 밝혀낼 증거를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져 창호지 문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었고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새벽달기 회를 치며 아침을 알리자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희뿌연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마을을 감싸고 있는 안개는 걷히지 않고 더욱 짙게 깔려 집안 전체가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축축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사 당일이라는 긴장감 때문인지 하인들의 움직임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말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퀭한 눈과 창백한 얼굴로 방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제사에 쓸 병풍과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최 진사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제사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윤 씨 부인의 눈에는 집안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 보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탕국 솥을 지키고 있는 참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참모는 솥뚜껑을 열어 김을 쐬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 버섯이 정말 영물은 영물인가 봅니다. 국물 냄새가 어찌나 진하고 구수한지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솟는 것 같습니다요. 아무것도 모르는 참모의 말이 윤 씨 부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밤사이에 솥뚜껑이 열려 있거나 이상한 점은 없었는가? 참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새벽같이 나와서 불을 지폈는데 뚜껑은 꽉 닫혀 있었습니다. 헌데 아까 부엌 뒤편 수채 구멍 근처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날이 추워서 얼어 죽은 모양입니다. 죽은 쥐라는 말에 윤 씨 부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부엌 뒤편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과연 수채 구멍 옆에는 쥐 한 마리가 거품을 물고 싸늘하게 식어 있었는데 그 쥐의 입가에는 검붉은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칠성이 국을 끓일 때 흘린 국물이나 찌꺼기를 주워 먹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칠성의 탕국에 독이 들어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쥐를 치마폭에 감싸 숨기려 했으나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다가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소리 없이 나타나 그녀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아침부터 뒤뜰에서 무얼 그리 열심히 보십니까? 혹시 쥐라도 잡으셨습니까? 칠성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는 윤 씨 부인이 무엇을 보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쥐를 숨길 새도 없이 몸을 일으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네가 탕국에 독을 탄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이 쥐가 그 증거다. 윤 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소리쳤지만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증거라뇨. 그저 늙어 죽은 쥐 한 마리를 두고 생사람을 잡으시다니요. 숙부님이 아시면 며느리가 미쳐서 제사를 망치려 한다고 노하실 겁니다. 그리고 형수님, 그 쥐를 들고 가서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제가 독을 먹였다고 누가 믿어줄까요? 칠성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죽은 쥐 한 마리만으로는 그가 탕국에 독을 탔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최 진사는 이미 칠성을 굳게 믿고 있었고 윤 씨 부인은 고양이 소동으로 인해 신용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칠성은 윤 씨 부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허튼 수작을 부렸다가는 숙부님과 형수님의 서방님까지 편하게 보내드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제사만 잘 끝나면 저는 조용히 떠날 겁니다. 물론 두둑한 노잣돈은 좀 챙겨야겠지만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분함과 공포에 몸을 떨었지만 당장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쥐를 수채 구멍으로 밀어넣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뜨자 먼 곳에서 사는 일가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덕담을 나누었고 집안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최 진사는 사랑방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칠성 또한 상주 노릇을 자처하며 손님들을 안내하고 접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친척들은 싹싹하고 예의 바른 칠성을 보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최 진사댁에 저런 듬직한 조카가 있었구먼. 대가 끊길까 걱정했는데 아주 든든하겠어. 칠성은 칭찬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지만 윤씨 부인과 눈이 마주칠 때면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씨 부인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손님들 앞에서 내색할 수도 없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과상을 날랐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제사 준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병풍이 쳐지고 촛대와 향로가 놓였으며 제사상 위에는 붉은 과일과 흰 과일포와 식혜 등 갖가지 제수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이제 탕국과 매밥만 올리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부엌에서 탕국을 그릇에 담는 찬모의 손길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 국이 상에 올라가고 제사가 끝나면 온 가족이 음복이라는 명목으로 저 국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윤씨 부인은 최진사가 있는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님께 호소해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사랑방 앞에는 많은 친척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진사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긴히 드릴 말씀입니다. 최진사는 손님들과 이야기 중에 며느리가 끼어들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사가 코앞인데 안에서 음식이나 살필 것이지 무슨 일이냐, 바쁜 거 안 보이느냐. 윤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저 칠성이라는 자가 가져온 버섯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탕국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부디 탕국만은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간곡한 호소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칠성이 억울하다는 듯이 나섰습니다. 형수님, 어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숙부님을 위해 목숨 걸고 캐온 약초를 의심하시다니요. 제 정성이 부족하여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펼쳤습니다. 친척들 중 한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부인 칠성 조카가 얼마나 싹싹하고 진실한지 우리가 다 보았소.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오. 최진사 또한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제 고양이 소동을 피우더니 이제는 조카까지 모함하는 개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한 번만 더 망발을 했다가는 내 가만두지 않겠다. 최진사의 불호령에 윤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쫓겨나듯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윤씨 부인은 터덜터덜 안차에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골방 문 안에서 야옹야옹 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미였습니다. 갇혀 있는 까미가 밖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는지 문을 벅벅 긁으며 애타게 울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문 앞에 주저앉아 까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까미야,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구나. 이제 우리 식구는 다 죽게 생겼어. 그러자 까미는 더욱 거칠게 문을 들이받으며 짐승의 포효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마치 자신을 내보내달라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문득 까미의 그 영롱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영물이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마침내 제사가 시작되는 시각이 되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은은한 촛불이 밝혀졌고 향나무 타는 냄새가 그윽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도포를 입은 최진사가 가장 앞줄에 서고 그 뒤로 칠성과 친척들, 그리고 윤씨 부인의 남편이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제사상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성했지만 윤씨 부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죽음을 위한 최후의 만찬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상 한가운데 놓인 탕국 그릇에서는 검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집사는 홀기를 읽어 내려갔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상을 부르는 강신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루 한 구석에 엎드려 있었지만 온 신경은 골방에 갇힌 까미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죽는다. 차라리 제사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식구들을 살려야 한다. 윤씨 부인은 사람들이 제사에 집중하여 절을 하는 틈을 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쳐 골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발이 차가워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방 문 앞에 다다른 그녀는 못 박힌 문고리를 힘겹게 비틀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 열리자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2개가 번쩍였습니다. 까미는 튀어나갈 준비를 마친 맹수처럼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가스가미야, 부탁한다. 네가 저 악귀를 몰아내다오. 윤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활짝 여는 순간 검은 번개 같은 물체가 슉 하고 튀어나갔습니다. 까미는 곧장 대청마루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날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루에서는 막 칠성이 술잔을 올리고 최진사가 충문을 읽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난입한 검은 그림자의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고 칠성은 흠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까미는 마당을 가로질러 단숨에 대청마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녀석의 목표는 단 하나 독이 든 탕국이 놓여있는 제사상이었습니다. 까미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제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할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번개처럼 튀어나온 까미는 순식간에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 위로 솟구쳐 올랐는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기민하고 날렵한지 사람들의 눈으로는 쫓을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들 위로 검은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가 싶더니 이내 제사상 한가운데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제사상으로 쏠린 그 짧은 찰나까미는 망설임 없이 뒷발로 제사상을 힘껏 박차며 공중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와장창 타는 굉음과 함께 정성스레 쌓아 올린 제사상이 단번에 뒤집혔고 붉은 대추와 하얀 밤 먹음직스러운 전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마루 바닥을 어지럽혔습니다. 무엇보다 칠성이 몰래 독을 탔던 그 검붉은 탕국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최진사의 하얀 도포자락과 마루를 시커멓게 물들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참담한 광경에 제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촛대마저 넘어져 불이 꺼지는 바람에 마루는 일순간 어둠에 잠겼다가 넘어진 촛불이 돗자리에 옮겨 붙으려 하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집안의 어른인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조상을 모시는 신성한 자리가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격분하여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죽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천하에 몹쓸 짐승이 있나? 조상님 밥상에 무슨 짓이냐? 저놈의 고양이를 당장 잡아 죽여라. 아니, 내 손으로 껍질을 벗겨 죽이고 말겠다. 진사는 옆에 세워두었던 지팡이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휘두르며 까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까미는 이미 제사상을 엎은 직후 날렵하게 몸을 피하여 대청마루 기둥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녀석은 분노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털을 바짝 세우고 캬 하는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질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온 악기를 쫓는 사자의 포효처럼 들려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곧이어 짐승 같은 살기를 띠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 있던 굵은 몽둥이를 집어들고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마루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숙부님, 비키십시오. 제가 저 요물을 단매에 때려잡아 조상님들의 노여움을 풀겠습니다. 감히 제사를 망치다니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칠성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폼이 고양이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라도 죽일 듯 흉포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마루로 뛰어 올라가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 고양이를 해치지 마십시오. 까미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그녀는 칠성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칠성에게는 며느리의 외침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거칠게 윤씨 부인을 밀쳐내며 소리 질렀습니다. 형수님은 비키시오 저런 요물을 감싸고 돌다니. 형수님도 제정신이 아니구려. 내 오늘 저놈의 씨를 말려버릴 테니. 윤씨 부인은 칠성의 힘에 밀려 마루 기둥에 부딪혀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친척들과 하인들은 우왕좌왕하며 불을 끄랴 날뛰는 고양이를 피하랴. 정신이 없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칠성은 기둥 위에 앉아있는 까미를 향해 몽둥이를 내리쳤지만 까미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몽둥이를 피하며 반대편 석가래로 훌쩍 뛰어넘어갔습니다. 쾅가 하는 소리와 함께 기둥이 울리고 나무 조각이 튀어나갔습니다. 칠성은 약이 바짝 올라 입에 거품을 물고 날뛰었습니다. 이 쥐새끼만도 못한 놈이 어디를 도망가느냐. 내려와라 썩 내려오지 못해. 그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는데 그 모습이 제사를 망쳐 화가 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두려워 입막음을 하려는 살인자의 발악처럼 보였습니다. 최진사 또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칠성을 거들어 고양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놈을 놓치면 우리 집안의 수치다. 문을 닫아 걸고 쥐 잡듯이 잡아라.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진 탕국 냄새를 맡고 마당에 묶여있던 누렁이, 바리가 줄을 끊고 마루 밑으로 달려왔습니다. 평소 먹성이 좋기로 소문난 바리는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국물이 바닥에 흐르는 것을 보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어 허겁지겁 국물을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이 그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거 바리가 먹으면 안 되는데 퇴 저리가. 하지만 배고픈 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정신없이 국물을 삼켰습니다. 윤씨 부인은 넘어진 채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바리야 먹지 마. 그건 독이야 먹으면 죽어. 그녀의 처절한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바리는 국물을 꽤나 많이 핥아먹은 뒤였습니다. 바리가 국물을 먹은 지 채 몇 호흡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바리의 몸이 뻣뻣하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깨갱깽창 하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더니 바리는 바닥을 뒹굴며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개의 입에서는 허연 거품이 보글보글 끓어나왔고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드러난 채 사지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에 고양이를 잡으려 날뛰던 칠성도 몽둥이를 휘두르던 최진사도 구경하던 친척들도 모두 얼어붙은 듯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바리는 몇 번 더 고통스럽게 발버둥을 치더니 이내 입에서 검붉은 피를 토하며 축 늘어졌습니다. 건강하던 개가 국물을 먹고 죽기까지는 불과 눈 깜짝할 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오직 타닥거리는 촛불 심짓하는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죽은 바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리의 시체를 가리키며 칠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저 개가 죽은 꼴을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먹이려 했던 탕국입니다. 저 탕국을 우리가 마셨다면 지금 저 자리에 누워있는 것은 개가 아니라 아버님과 우리 식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인해 갈라졌지만 그 울림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최 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죽은 개와 바닥에 쏟아진 시커먼 국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국물에 닿은 돗자리 자락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듯 변색되어 있는 것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칠성에게로 쏠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효심 깊은 조카인 척 연기하던 칠성의 얼굴은 이제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독을 넣다니요. 짐승이 먹고 체해서 죽은 걸 가지고 왜 저를 의심하십니까? 그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이 군중 속에서 걸어나와 칠성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체에서 죽은 짐승이 피를 토하고 살이 썩어 들어갑니까? 저건 비상독약 중에서도 아주 독한 놈을 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내 평생 저런 독한 꼴은 처음 보오. 내 놈이 사람이냐 탈을 쓴 악귀지. 박 영감의 일갈에 친척들도 웅성거리며 칠성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칠성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들고 있던 몽둥이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비켜, 다들 비키지 않으면 이 몽둥이로 머리통을 부숴버릴 테다 그래. 내가 그랬다 늙어빠진 영감이 재산을 끼고 앉아 내놓지를 않으니. 내가 좀 챙기려 한 게 뭐 그리 큰 죄냐.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최진색에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일가족을 몰살하려 했던 흉악한 범죄자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척들과 하인들이 주춤하며 물러서자 칠성은 그 틈을 타 담장을 넘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석가래 위에 앉아있던 까미가 그를 놓아줄 리 없었습니다. 까미는 다시 한번 몸을 날려 도망치려는 칠성의 얼굴을 향해 발톱을 세우고 덮쳤습니다. 유악, 내 눈, 내 눈. 까미의 날카로운 발톱이 칠성의 눈가를 핥히고 지나가자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성이 허공에 몽둥이를 휘두르며 발악하는 사이 박 영감과 젊은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를 덮쳤습니다. 이놈 썩 잡히지 못할까. 건장한 하인 서넛이 칠성의 팔다리를 꺾어 제압하자 칠성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인들은 헛간에서 가져온 굵은 밧줄로 칠성을 꽁꽁 묶어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 꿇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까미에게 핥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찢겨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살인마의 말로는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포박당한 칠성.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너를 친조카처럼 여겨 믿고 의지했거늘 어찌 내 놈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꾸밀 수 있단 말이냐. 재산이 탐나서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며느리 일가 친척의 목숨까지 앗아가려 했느냐. 최진사의 호통에 칠성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볼 면목이 없구나. 내 눈이 멀어 독사를 집안에 들였으니 이 죄를 어찌 씻을꼬. 제사상은 뒤집히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그때 윤씨 부인이 다가와 최 진사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우리 집안을 굽어 살피시어 저 까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사상은 엎어졌으나 우리 식구들의 목숨은 건졌으니 조상님들도 노여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화를 면하게 해주신 조상님의 은덕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윤씨 부인의 말에 최진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석갈의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까미가 앉아 여전히 매서운 눈초리로 묶인 칠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그제야 그 검은 고양이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집안을 지켜준 수호신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저 고양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저 개처럼 피를 토하고 죽어 귀신이 되었을 게야. 내가 미물보다 못한 눈을 가졌구나. 소동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집안 사람들은 충격에서 벗어나 뒷수습을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날이 밝는 대로 관에 넘기기 위해 광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칠성이 갇힌 광 앞에는 건장한 머슴 2명이 교대로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루에 쏟아진 탕국과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국물이 스며든 마루나무 색깔이 하얗게 탈색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습니다. 죽은 바리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기로 하고 하인 하나가 거적에 싸서 뒷산으로 옮겼습니다. 윤씨 부인은 바리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희생 덕분에 가족이 살았다는 생각에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어지럽혀진 제사상은 다시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은 모두 바닥에 쏟아졌고 제기들은 깨졌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진사는 깨끗한 대접에 정화수를 새로 떠오게 하여 제사상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향 하나를 피우고 가족들과 함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불미스러운 일로 제사를 망쳤으나 후손들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 덕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흠양하소서. 비록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진심 어린 제사였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천장으로 흩어졌는데 마치 조상님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방으로 들어오자 윤씨 부인은 석가래에 있던 까미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까미야, 이제 내려오렴. 다 끝났단다. 네가 우리를 살렸다. 까미는 윤씨 부인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경계를 풀고 사뿐히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윤씨 부인이 까미를 안아 올리자 까미는 지친 듯 그녀의 품에 머리를 비비며 골골송을 불렀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의 품에 안긴 까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내치라 소리쳤겠지만 지금은 그 검은 털이 왠지 든든하고 고맙게만 느껴졌습니다. 최진사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 녀석, 털은 까맣지만 속은 아주 하얀 놈이로구나. 앞으로는 구박하지 않을 테니 춥지 않게 잘 거두어 주거라. 내 특별히 생선 반토막이라도 챙겨주마. 그 말은 최진사가 까미를 집안의 식구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감격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까미도 최진사의 마음을 알았는지 야옹 하고 짧게 울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고 폭풍처럼 몰아쳤던 집안의 위기는 그렇게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최진사댁의 기와 지붕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 아래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의 죄를 묻고 이 집안에 다시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까미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까미의 따뜻한 천이 손끝으로 전해져 오자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칠성이 가져왔던 보찜 속에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 영감을 불러 조용히 일렀습니다. 영감님 혹시 모르니 저자가 묵었던 사랑방과 짐들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또 다른 독이나 흉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박 영감은 알겠노라며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돌아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마님 보찜 깊숙한 곳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탕국에 넣었던 것과 같은 하얀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명백한 물증까지 확보된 셈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칠성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저지르려 했던 흉악범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이 증거를 관에 제출하여 그가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방 한편에 누워있던 남편이 부스스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 제사 도중에 충격을 받고 잠시 실신해 있었습니다. 부인, 이게 다 무슨 일이오? 꿈을 꾼 것만 같소. 윤 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쁜 꿈을 꾸셨습니다, 서방님.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까미가 악몽을 쫓아내고 우리를 지켜주었답니다. 남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지만 아내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안심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대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최진사댁 제사상에 고양이가 날아들었다며. 아니 그게 아니라 조카가 독을 탔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관에서 나온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진사는 의관을 정지하고 마루에 서서 포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칠성을 넘기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까미를 품에 안고 대청마루 끝에 서서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오는 칠성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힘 빠진 독사에 불과했습니다. 고요했던 상월마을 안개가 걷힌 아침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안개를 걷어내며 최진사댁의 기와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그 소란스럽고 끔찍했던 악몽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게 개어 있었습니다. 관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칠성을 끌고 대문을 나설 때 마을 사람들은 길게 줄을 지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포승줄에 꽁꽁 묶인 칠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도끼와 살기 대신 깊은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을 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한단 말인가. 사람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칠성의 등 뒤로 쏟아졌지만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로써 안골마을을 뒤덮었던 검은 먹구름은 완전히 물러갔고 최진사댁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포졸들이 칠성을 끌고 간 뒤 최진사댁 마당에서는 대대적인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밤 제사상이 엎어지고 독이 든 국물이 쏟아졌던 대청마루는 물론이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하인들을 독려하며 직접 걸레를 들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독이 스며들어 하얗게 탈색된 마루 바닥을 닦으며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자국은 흉터처럼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겠지만
동시에 가족의 목숨을 구한 날의 기억으로서 후대에도 길이 남을 교훈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인들은 쑥물과 소금을 가져와 집안 곳곳에 뿌리며 부정을 씻어내고 나쁜 기운이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비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빗자루질 소리와 물 청소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집안에 고여있던 음습한 공기도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집안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최 진사는 사랑방으로 가족들과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상석에는 놀랍게도 검은 고양이 까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 진사는 갓을 고쳐 쓰고 정조한 뒤 까미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았으나 미물이라 여겼던 이 작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허다하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대가 끊기고 멸문지화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너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자 수호신이니라. 최진사의 엄숙한 선언에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조아려 까미에게 예를 표했습니다. 까미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꼿꼿한 자세로 앉아 꼬리를 살랑거리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길하다며 천대받던 검은 고양이가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게 된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까미를 위한 특별한 상을 차렸습니다.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을 굽고 소고기를 잘게 다져 부드럽게 익힌 뒤 깨끗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상을 차려주며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까미.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정말 고맙다. 까미는 윤씨 부인의 손길에 머리를 비비며 기분 좋은 골골송을 불렀고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진사의 얼굴에도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편견, 즉 검은 고양이는 불길하다는 낡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깊이 반성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마음은 껍데기가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작은 생명체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최진사댁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고양이가 어떻게 독이 든 탕국을 알아채고 제사상을 엎었는지 그 영험한 능력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양이가 보통 고양이가 아니라네. 산신령이 보낸 사자가 틀림없어. 암 그렇고 말고 윤씨 부인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해서 하늘이 도운 게야.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을 지날 때마다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며 경외심 어린 눈빛을 보냈고 더 이상 검은 고양이를 보고 재수 없다고 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은 고양이를 보면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이라며 반기게 되었으니 안골 마을의 인심 또한 훈훈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지만 최진사댁 사랑방과 안채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방 안은 군부를 넉넉히 지펴 절절 끓는 아랫목 덕분에 훈훈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으며 글 읽는 소리를 낭낭하게 울렸고 며느리 윤씨 부인은 안방에서 남편의 옷을 짓느라 바느질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는 까미가 배를 드러내고 누워 세상 모르고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녀석의 새까만 털은 윤기가 자르르 흘러 마치 흙당같이 고왔고 규칙적으로 들리는 숨소리는 평온한 자장가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씨 부인은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얀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빛나는 구슬을 입에 문 까미가 다가왔습니다. 까미는 윤씨 부인의 치마폭에 그 구슬을 살포시 떨어뜨려 주고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슬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와 그녀의 몸을 감쌌는데 그 기운이 어찌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잠에서 깬 뒤에도 온몸에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 꿈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또한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꿈이구려. 까미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려는 모양이요. 그 꿈을 꾸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사 댁에 경사가 났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던 윤씨 부인에게 태기가 비친 것입니다. 의원에게 진맥을 받아보니 아주 건강하고 힘찬 맥이 뛴다며 득남할 징조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진사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며 집안의 경사를 마을 잔치로 베풀었습니다. 하늘이 우리 집안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의 은덕이자 저 영물 까미 덕분이다. 최진사는 곳간을 활짝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쌀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부른 배를 어루만지며 곁에 앉아있는 까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까미는 알고 있었다는 듯 그윽한 눈빛으로 윤씨 부인을 마주보며 천천히 눈을 깜박였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최진사댁의 행복은 더욱 무르익어 갔습니다. 병약했던 남편도 좋은 약을 쓰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인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혈색이 좋아져 예전의 창백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까미를 안고 마루에 앉아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까미야,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도 비가 오고 추웠지. 그때 네가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너는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인연이다.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에 까미는 야옹 하고 대답하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의 경계를 넘어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천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최진사댁 사랑방에서는 구수한 옛날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최진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고 최진사는 곤방대를 물고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그들 틈에는 까미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귀를 쫑긋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까미를 무서워하기는커녕 서로 쓰다듬어 보겠다며 줄을 섰고 까미는 귀찮은 내색 없이 아이들의 손길을 받아주었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최진사의 너털웃음 그리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화롯불 소리가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밖에는 밤새 소리 없이 한방눈이 쌓여 온 세상을 포근한 소미불처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얀 눈 위로 달빛이 쏟아져 내려 마당은 대낮처럼 환했고 장독대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이 마치 흰 고가를 쓴 것처럼 정겨워 보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 생명과 집안에 가득 찬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들어와 남편의 이불깃을 여며주고 아랫목에 잠든 까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은 뒤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윤씨 부인은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 대문 앞에서 떨고 있던 작은 생명을 거두었던 그 순간의 선택이 돌고 돌아 가족의 목숨을 구하고 귀한 아이까지 점지해주는 큰 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 숨쉬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상님과 천지신명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베풀며 살겠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깊은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이 등잔불이 가물거리다 사그라들고 어둠이 부드럽게 방 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스산하지 않고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자장가처럼 아늑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와 까미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화음을 이루며 밤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최진사댁의 긴 겨울밤은 그렇게 따뜻하고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던 자는 벌을 받고 선한 마음을 베푼 자는 복을 받는다는 예시야기의 이치처럼 이 집안에는 이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안골 마을의 안개 낀 산자락 아래 기와지붕 위로 소복이 쌓이는 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밤은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으시고 까미의 골골송 같은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